멀리서 불꽃놀이 터지는 소리가 둥둥 울려 퍼졌다. 섣달금은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나는 텅 빈 도로 위를 천천히 운전하며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쁨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남편 민준에게는 올해 회사 일이 바빠 설날 아침에나 시댁에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미리 말해두었다. 그는 무척 아쉬워하며 나와 딸에게 온갖 당부를 했지만 그건 그저 나의 핑계일 뿐이었다. 나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다. 새해를 맞는 바로 그 순간 나와 딸 아린이가 나타났을 때 모두가 놀라움과 기쁨에 젖는 얼굴을 보고 싶었다. 뒷좌석에서는 딸 아린이가 깊이 잠들어 있었고 통통한 두 뺨은 발그레했다. 이제 막 2살이 된 아이는 천사처럼 사랑스러웠다. 아이를 생각하고 다정하고 반듯한 교사인 남편 민준을 생각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나는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렸으며 경제적으로도 걱정이 없었다. 우리가 사는 3층짜리 번듯한 집은 공동 명의였지만 사실 대부분의 자금은 내가 혼자 힘으로 마련한 것이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손해를 따져본 적은 없었다. 부부란 서로의 것을 나누고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차가 시부모님 댁 대문 앞에 멈춰 섰다. 철제 대문은 살짝 닫혀 있었고 집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환했으며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정말 따뜻한 분위기였다. 나는 잠든 아린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살며시 대문을 밀고 들어섰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반가워하실지, 시아버지가 얼마나 인자하게 웃으실지 상상했다. 그리고 민준, 그는 나와 아린이를 꼭 껴안으며 정말 놀랐잖아, 여보라고 말해주겠지. 하지만 거실에서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것은 마치 한겨울 추운 밤에 머리 위로 쏟아지는 얼음물 같았다. 시부모님은 원목 소파에 근엄하게 앉아 계셨지만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는 것은 민준이 아니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새 옷을 곱게 차려입은 남자아이였다. 나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아이의 낭낭하고 앳된 목소리였다. 할아버지 할머니께 세배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수무강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라니. 시댁에는 민준과 아직 여자친구도 없는 시동생 민수가 아들 전부였다. 이렇게 큰 손자가 어디서 나타났단 말인가. 심장이 쿵 하고 한 박자 어긋나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남편을 찾아 주위를 둘러보았고 이내 심장이 완전히 멎는 것 같았다. 민준이 그곳에 앉아 있었다. 젊고 아름다운 낯선 여자 바로 옆에. 그의 손은 그녀의 어깨에 다정하게 올라가 있었고 바닥에 엎드린 아이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아버지의 온화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그때 아마도 내 발소리를 들었는지 아이가 고개를 돌렸다. 아이는 민준을 보더니 눈을 반짝이며 큰 소리로 외쳤다. 아빠. 그 아빠라는 한마디는 내 머릿속을 강타하는 망치 같았다. 나는 문가에 못 박힌 듯 서서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든 딸아이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방 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밖에서는 여전히 불꽃놀이가 화려하게 터지고 있었지만 이 집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겁게 가라앉았다. 시부모님은 나를 보았고 그들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극도의 당혹감으로 변해갔다. 낯선 여자는 황급히 몸을 움츠리며 민준의 손을 자신의 어깨에서 치웠다. 그리고 내 남편, 민준,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바라봤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 숨막히는 정적은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반응하기까지 몇 초간 이어졌다.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며 보기 흉할 정도로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 서연이 아니니? 아니, 온다는 말도 없이 어떻게 왔어? 우리 아린이는 자는구나. 이리 줘. 엄마가 안아줄게. 시어머니는 서둘러 다가와 내 딸을 받으려 했지만 나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내 시선은 여전히 남편과 그 여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 아이는 누구예요? 어머님? 왜 민준 씨를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나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물었다. 하지만 내 목소리 끝이 갈라지는 것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모두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부엌에서 나온 시동생 민수는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바로 그였다. 민수는 달려가 그 아이를 번쩍 안아들었다. 시골에서 올라온 먼 친척 조카예요, 형수님. 애들이 민준이 형을 워낙 잘 따라서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삼촌이랑 불꽃놀이 사러 갈까? 말을 마친 민수는 누구도 더는 말을 붙일 틈도 주지 않고
바람처럼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시어머니도 황급히 거들었다. 그래 맞아. 시골 친척애인데 사람을 잘 따라서 아무렇게나 부르는 거야. 신경 쓰지 마라. 어서 들어와 밖은 춥다. 그들은 정말 어설픈 연극을 하고 있었다. 너무나 어설퍼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대여섯 살짜리 아이가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처음 보는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고 나이 든 두 사람을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그렇게 자연스럽고 다정하게 부를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민준을 바라보며 해명을 요구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감히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두 손은 서로 깍지를 낀 채 초조하게 비비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몸을 돌려 딸을 안고 그 집을 나섰다. 더는 어떤 거짓말도 듣고 싶지 않았다. 그의 섣달금음, 서울의 밤하늘은 화려한 불꽃으로 유난히 아름다웠지만 내 마음은 차가운 잿더미만 남아있었다. 나는 멍한 상태로 집으로 차를 몰았다. 아린이는 여전히 단잠에 빠져 있었다. 아이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보금자리에 깊은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보지 않아도 민준의 전화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무시했다. 지금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어떤 해명이든 이제는 모두 거짓으로 들릴 뿐이었다. 집에 돌아와 딸을 침대에 눕혔다. 곤히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왜 그들은 우리 모녀에게 이런 짓을 한 걸까? 내가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남자, 나에게 상처를 줄 리 없다고 생각했던 민준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나를 속일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들은 모두 함께 이 죄를 덮어주었다. 그들은 나를 무엇으로 생각했을까? 바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고통이 서서히 가라앉아 그 자리를 의심이 채우기 시작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다. 나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그 아이는 누구인가? 그 여자는 누구인가? 그들과 내 남편은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설날 아침 민준이 집에 돌아왔다. 그는 몹시 초췌하고 비참해 보였다. 그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어젯밤 시동생이 했던 말과 똑같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그 아이는 정말 우리 집 먼 친척 조카야. 시골 부모님이 형편이 어려워서 설쇠라고 며칠 보낸 건데 애가 날 잘 따라서 실수로 그렇게 부른 거야. 내가 미리 말 안 한 건 잘못했지만 제발 화 풀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화를 내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할 말 다 했어요? 내가 물었다. 민주는 머뭇거렸다. 정말이야. 날 믿어줘. 믿으라고요? 나는 비웃었다. 쓴웃음이었다. 당신 가족 모두가 짜고 나를 속이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죠? 6살짜리 아이가 혼자서 남을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는 이야기를 지어낼 수는 없어요. 내가 3살짜리 어린애인 줄 알아요? 내가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을 알자. 민주는 전략을 바꿨다. 그는 다가와 내 옆에 앉으며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손을 빼버렸다. 자기야, 미안해. 사실 숨기면 안 되는 거였는데. 사실 그 아이, 내 사촌형 아들이 맞아. 근데 그 형이 젊었을 때 사고를 쳐놓고 도망가서 애를 나 몰라라 했어. 애 엄마가 너무 힘들게 사니까 부모님이 안쓰러워서 가끔씩 오게 했던 거야. 당신이 신경 쓸까봐 다들 말을 안 했던 거고. 맹세하는데 나랑 그 여자 사이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 떳떳해. 이번 해명은 조금 더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어째서인지 여자의 직감은 이것 또한 진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어젯밤 그들 가족의 당황스러운 모습, 민수가 황급히 아이를 데리고 나갔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를 바라보던 민준의 눈빛, 그 모든 것이 먼 친척 조카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다. 나는 당분간 이 일을 크게 만들지 않기로 결심했다. 시간과 증거가 더 필요했다. 나는 지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은 믿을게요. 이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줘요.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기뻐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내가 진정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몰랐다. 한번 싹튼 의심의 씨앗은 금세 뿌리를 내리고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 후에 설 연휴는 무겁고 위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흘러갔다. 나는 여전히 현명한 아내와 효심 깊은 며느리 역할을 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설이 지나고 삶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듯했다. 민주는 출근했고 나는 회사로 향했다. 시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일주일에 몇 번씩 집에 와서 아린이를 돌봐주셨다.
시어머니는 전보다 훨씬 더 나에게 관심을 보이고 아린이를 챙겼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죄책감을 덜기 위한 가식적인 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그럴수록 나는 더 역겨움을 느꼈다. 내 안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고 그 아이와 여자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다. 나는 직접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흥신소를 쓸까도 생각했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가 들킬까 두려웠다. 마침내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카메라. 그래. 시어머니가 자주 아린이를 돌보는 바로 이 거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다. 내가 없을 때 시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싶었다. 나는 인터넷을 뒤져 탁상시계 모양으로 위장된 초소형 카메라를 금방 손에 넣었다. 설치도 어렵지 않았다. 나는 책장 구석, 거실 전체와 현관문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을 골랐다. 카메라는 내 휴대폰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든 원격으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날은 아무 일도 없었다. 시어머니는 아린이와 놀아주고 밥을 먹이고 재울 뿐이었다. 나는 내가 너무 과민 반응을 했나 싶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내가 회의실에 앉아 있을 때 휴대폰이 거실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는 알림을 보냈다. 나는 서둘러 앱을 열었고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휴대폰 화면에는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손님은 다름 아닌 섣달금은 밤에 만났던 그 여자와 아이였다. 그들은 마치 자기 집처럼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 시어머니는 기쁘게 아이를 안아들고 어쩔 줄 몰라 했다. 어이구, 우리 귀한 장손 우리 지우 왔구나. 이리 와 할미 좀 보자. 지우. 그래, 그 아이의 이름은 지후였고 시어머니는 그 아이를 귀한 장손이라고 불렀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백했다. 그 아이는 내 남편의 숨겨진 아들이었다. 그 여자는 그의 내연녀였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들은 내 집, 내 딸의 보금자리를 자신들의 만남의 장소로 만들고 있었다. 나는 계속해서 지켜봤다.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진 일은 나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시어머니는 내가 사온 과자와 과일을 꺼내 그 모자에게 대접했다. 심지어 아린이의 장난감을 지우에게 가지고 놀라라고 주었다. 아린이는 자신의 장난감을 빼앗기자 할머니에게 달려가 칭얼거렸다. 할머니, 그거 내 인형인데. 시어머니는 아린이의 손을 뿌리치며 미간을 찌푸렸다. 얘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동생이 어리니까 잠깐 가지고 놀게 좀 해주면 어때서. 지우는 할머니가 자기 편을 들어주자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아이는 아린이를 밀어 넘어뜨렸다. 그것도 모자라 인형을 빼앗아 아린이에게 던지며 나를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저리 가! 이거 우리 아빠가 사준 거야. 내 거 아니야. 우리 아빠가 사준 거라고. 6살짜리 아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지만 나는 그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는 그저 배운 대로 자신이 믿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다. 아마도 그 어린 생각 속에서 민주는 자신의 아빠이고 이 집의 모든 것은 아빠의 것이라고 믿고 있었을 것이다. 아린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허둥지둥 아이를 달래기 시작했지만 귀한 장손이 마음 상할까봐 지우를 먼저 달랬다. 나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휴대폰을 껐다. 두 손이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들은 나를 속인 것뿐만 아니라 내 어린 딸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있었다. 이것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회의에서 일찍 나왔다. 집으로 운전해 가는 내내 넘어진 딸의 모습, 딸의 울음소리, 그리고 지우라는 아이의 무례한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가슴 속에서 불길이 치솟아 오르며 내 마지막 남은 인내심과 관용을 모두 태워버리는 것 같았다.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여자와 아이는 막 집을 나서는 참이었다. 시어머니는 현장을 정리하며 과자 봉지를 서둘러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었다. 내가 갑자기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태연한 척했다. 서연이구나. 오늘 웬일로 일찍 왔니? 어디 아프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를 스쳐 지나가 곧장 거실로 향했다. 아린이는 방구석에 홀로 앉아 한쪽 다리가 부러진 인형을 꼭 껴안고 있었다. 두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나를 보자 아이는 와락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와 내 다리를 붙잡고 흐느꼈다. 엄마, 쟤가 나 때렸어. 내 인형도 뺏어갔어. 나는 아이를 안아 올렸다. 심장이 쥐어짜듯 아팠다. 아이를 품에 안고 떨리는 작은 등을 토닥여 주었다. 나는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시어머니는 발뺌했다. 아이고, 별일 아니야.
애들끼리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부딪힌 것뿐이야. 그 애가 좀 활발해서 그래. 내가 이미 혼내줬으니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라. 크게 생각하지 말라고? 나는 비웃으며 되물었다. 제 딸이 자기 집까지 찾아온 애한테 괴롭힘 당하고 맞아서 넘어지고 장난감까지 부서졌는데 어머님은 저더러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요?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이는 누구죠?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안 시어머니는 말투를 바꾸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불쌍한 척했다. 그게 설날에 네가 봤던 그 유미 엄마랑 아들이야. 걔네 모자가 너무 불쌍하잖니. 혼자서 애 키우느라 의지할 곳도 없고 안쓰러워서 가끔씩 불러서 애한테 놀 공간도 주고 먹을 것도 좀 챙겨준 거야. 어쨌든 그 아이도 우리 박씨 집안의 피를 물려받았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니? 박씨 집안의 피요? 나는 실소했다. 그럼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 아이가 민준 씨 아들이고 어머님 손자라는 걸요. 그런데 온 가족이 저를 속였어요. 저를 바보로 아셨군요. 내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나오자 시어머니도 더는 연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뻔뻔하게 대꾸했다. 너한테 숨기고 싶었던 건 아니야. 네가 괜히 신경 쓸까봐 그랬지.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민준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 남자들이 어디 한 번쯤 실수 안 하는 사람 있니? 중요한 건 걔가 다시 아내랑 자식한테 돌아왔다는 거지. 네가 아내고 맏며느리니까 네가 더 너그러워야 해. 용서할 줄도 알아야지. 지우도 어쨌든 내 손자고 네 남편 아들이야. 네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 걘 아들이야. 이 집의 장손이라고. 나중에 조상님들 제사도 모셔야 할 아이야. 장손, 조상님 제사.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내 심장에 밝혔다. 그래서였구나. 그들은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했던 것이다. 내 딸 아린이는 딸이라는 이유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장손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녀를 짓밟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어떤 논쟁도 무의미했다. 나는 아린이를 안고 2층으로 올라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무시했다. 아이를 씻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힌 뒤 죽을 조금 먹여 재웠다. 천사 같은 아이의 얼굴에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다. 내가 틀렸다. 내 가장 큰 실수는 자격 없는 남자와 거짓으로 가득한 가족을 너무 믿고 사랑했다는 것이다. 나는 내 희생과 노력이 행복한 삶으로 보상받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단지 자신들의 이기심과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 돈 버는 기계로만 여겼을 뿐이다. 그들은 내 딸을 건드렸다. 그것이 마지막 한계선이었다. 나는 아이를 끌어안고 맹세하듯 속삭였다. 아리나, 엄마 딸,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널 더 잘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를 믿어줘.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널 다치게 할 수 없을 거야. 우리 모녀를 울게 만든 자들, 엄마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수백, 수천 배로 갚아줄게. 바로 다음 날 아침, 나는 가장 친한 친구인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혜는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믿을 수 있는 사업 파트너이기도 했다. 졸업 후 지혜는 나처럼 경제학 분야로 가지 않고 다른 길을 택했다. 흥신소를 차린 것이다. 지혜는 똑똑하고 예리하며 입이 무거웠기 때문에 사업은 꽤 번창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모든 것을 털어놓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조용한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나를 본 지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세상에, 서연아, 너 왜 이렇게 초췌해? 무슨 일 있어? 회사에 문제라도 생겼니? 나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회사는 괜찮아. 우리 집 일이야. 나는 심호흡을 한 뒤 지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운명의 섣달금은 밤부터 어제 카메라를 통해 목격한 일까지. 나는 울거나 하소연하지 않고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냉정했지만 지혜는 내 안에 들끓고 있는 폭풍을 느낄 수 있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지혜는 테이블을 콱 내리쳤다. 얼굴이 나 대신 분노로 붉어졌다. 미친놈들. 박민준 그 자식. 믿을 수가 없네. 그 선비 같은 얼굴로 어떻게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있지? 그 집구석도 마찬가지야. 엄마부터 동생까지 완전 사기꾼 소굴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당장 이혼해. 그런 쓰레기는 길바닥에 나앉게 해야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이혼?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지혜야.
지금 내가 이혼하면 뭘 얻을 수 있는데? 집은 공동 명의야. 대부분 내 돈으로 산 거지만 법원에 가면 반으로 나눠야 해. 그럼 박민주는 유유히 집 절반을 가지고 그 여우 같은 년이랑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살겠지. 내 딸 아린이는 아빠를 잃고 나는 남편도 잃고 재산의 절반도 잃게 돼. 난 그렇게는 못해. 지혜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럼 참고 살겠다는 거야? 참는다고? 나는 차갑게 웃었다. 지금 내 사전에 인내라는 단어는 없어. 그들이 우리 모녀에게 살기를 주지 않았으니 나도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필요는 없지. 지혜야, 네 도움이 필요해. 지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말만 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할게. 우선 내가 말했다. 그 여자랑 아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사해줘. 이름, 나이, 고향, 직업, 현재 사는 곳, 그리고 그녀와 내 남편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든 걸 알고 싶어. 상세할수록 좋아. 특히 그 아이의 출생신고서, 거기 아버지 이름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그거야 쉽지. 지혜는 손가락을 튕겼다. 내 정보망이면 며칠 안에 결과 나올 거야. 두 번째로, 나는 말을 이었다. 시댁 식구들 전부 다 주시해줘. 시어머니, 시동생, 그리고 특히 박민준, 그들의 모든 행동, 모든 관계를 알고 싶어. 오케이. 그럼 그들이랑 정면으로 붙을 셈이야? 아니, 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대답했다. 확실한 승산이 없으면 패를 까지 않을 거야. 나는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천천히 움직일 거야. 나는 단순히 이혼해서 내 것을 되찾고 싶은 게 아니야. 나는 그들이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모든 것을 잃게 만들고 싶어. 우리 모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그들도 맛보게 하고 싶어. 그들의 거짓말과 배신에 대한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지혜는 내 눈을 깊이 들여다봤다. 거기에는 예전에 온화하고 순했던 친구의 모습은 없었다. 그녀 앞에는 심장이 돌처럼 굳어버리고 두 눈에는 증오의 불길이 타오르는 한 여자가 있었다. 지혜는 나를 말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해했다. 한 엄마가 자기 자식을 지키기 위해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그녀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겠어.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다. 걱정 마. 서연아.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그 개자식들, 내 친구를 건드린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카페를 나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명확한 목표가 생기자 더 이상 약해지거나 고통스럽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사냥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사냥감은 바로 시댁 식구들 전체였다. 정확히 사흘 후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간결했다. 늘 가던데. 강철 멘탈 챙겨와. 내가 곧 마주하게 될 현실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카페에 도착하니 지혜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 앞에는 갈색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서류 봉투를 내 쪽으로 밀었다. 봉투를 여는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출생신고서 사본이었다. 아이 이름, 박지후, 어머니 이름, 최유미, 그리고 아버지란에는 박민준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심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쥐어짜이는 듯했다. 혹시나 뭔가 착오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미한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나는 다음 장을 넘겼다. 몰래 찍은 여러 장의 사진들이었다. 첫 번째 사진은 민준이 오토바이에 유미와 지우를 태우고 있는 모습이었다. 지우는 앞에 앉아 아빠의 목을 끌어안고 있었다. 그들은 정말 행복한 가족처럼 보였다. 다음 사진에서 그들은 놀이공원에 있었다. 민주는 지우를 목마를 태우고 있었고 유미는 옆에서 다정하게 그의 땀을 닦아주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사진은 그들이 작은 원룸에 있는 모습이었다. 민주는 바닥에 앉아 인내심 있게 지우에게 글씨 쓰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고 유미는 침대에 앉아 사랑이 넘치는 눈으로 그 부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사진들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마치 내 인생에서 나만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나와 한 이불을 덮고 자던 남편, 내 딸의 아버지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가족, 또 다른 삶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연기를 너무나 잘했다. 내가 단 한 번도 의심하지 못할 정도로 그가 전문 분야 회의에 간다고 했던 날들, 멀리 출장을 간다고 했던 날들은 사실 그 작은 가족에게 가기 위함이었다. 그가 빠듯하다고 했던 박봉의 교사 월급은 사실 그 모자를 부양하기 위해 쓰이고 있었던 것이다. 지혜가 내게 물 한 잔을 건넸다. 괜찮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지금 눈물은 가장 사치스럽고 쓸모없는 것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다음 서류들을 넘겼다. 지혜는 아주 철저하게 조사했다. 최유미, 26세, 지방소도시 출신, 현재는 옷가게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와 민준이 학생들을 데리고 현장 학습을 갔을 때 처음 만났다. 그들은 거의 7년간 관계를 이어왔다. 7년. 그 말은 민준이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어쩌면 그 이전부터 나를 배신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다. 지우는 올해 6살. 내가 아린이를 낳기 전부터 그는 이미 다른 자식을 두고 있었다. 잔혹한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차갑고 무자비했다. 민준과 함께했던 사랑, 믿음, 아름다운 추억들. 이제 그 모든 것이 우스꽝스러운 희극에 불과했다. 그는 나를 속인 것뿐만 아니라 내 사랑과 희생을 짓밟았다. 이것 봐. 지혜가 보고서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박민주는 매달 유미모자에게 50만 원씩 꼬박꼬박 송금했어. 개교사 월급으로 어림도 없지. 네 돈 빼돌려서 상간녀 먹여 살린 게 틀림없어. 나는 두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랬다. 민주는 가끔씩 내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어떨 때는 교재를 사야 한다고. 어떨 때는 우수학생을 지원해야 한다고. 또 어떨 때는 시부모님 용돈을 드려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것이 내 책임이라고 생각했기에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다. 결국 나는 내 손으로 내 피땀으로 번 돈을 남편의 내연녀와 숨겨둔 자식에게 바치고 있었던 것이다. 멍청했다. 정말 멍청했다. 나는 서류 봉투를 닫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내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지혜가 걱정스럽게 나를 쳐다봤다. 서연아, 혹시 어리석은 짓 할 생각은 마. 나는 그녀를 보며 여러 날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차가운 미소였다. 어리석은 짓? 아니야, 지혜야. 나 지금 아주 제정신이야. 그 어느 때보다도. 고마워. 이 서류들은 황금보다 더 귀해.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거야. 그날 밤 나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아린이를 친정에 맡기고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야근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계획하기 위해 조용한 공간이 필요했다. 나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밖은 이미 도시의 불빛으로 환했다. 고층 빌딩의 반짝이는 불빛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고독감을 느끼게 했다. 나는 지혜가 준 서류 봉투를 다시 열어 사진 한 장 한 장을 훑어보고 글자 하나하나를 다시 읽었다. 고통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그것은 다른 종류의 힘, 차가운 증오와 강철 같은 결심으로 변해 있었다. 우리 모녀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준 자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었다. 곧이어 지혜가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도시락 2개와 와인 1병이 들려 있었다. 네가 아무것도 안 먹을 줄 알았어. 그녀가 말했다. 복수를 하더라도 힘이 있어야지.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이었다. 마침내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혜야, 나 결심했어. 지금 당장 이혼하지는 않을 거야. 알아. 지혜가 대답했다. 이미 말했잖아.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지. 한 걸음이라도 잘못 내디디면 손해보는 건 너랑 아린이야. 지혜 말이 맞았다. 서두를 수 없었다. 시댁 식구들은 악성 종양과 같았다. 그것을 제거하려면 조심스럽게 수술해야 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하나씩 잘라내야 했다. 내 목표는 아주 명확해.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첫째, 재산. 나는 반드시 저 집을 되찾을 거야. 그건 내 피와 땀이야. 그 여자 손에 넘어가게 둘 수 없어. 둘째, 박민준의 명예와 커리어. 나는 그가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동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누구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비참해지길 바라. 셋째, 그들 가족의 위선적인 단결. 나는 그들이 서로를 물어뜯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기분을 맛보게 하고 싶어.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획은 아주 통쾌하네. 근데 어떻게 실행할 건데? 그들은 아무리 쓰레기 같아도 가족이고 서로를 감싸줄 거야. 그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려야지. 내가 대답했다. 어떤 나무든 가장 쉽게 부러지는 썩은 가지가 있기 마련이야. 박씨 집안에서 그 약점은 바로 시동생 민수와 시어머니의 탐욕이야. 나는 지혜에게 분석해주기 시작했다. 시동생 민수는 게으르고 허영심이 많으며 항상 형을 질투했다. 그는 부모님이 민준을 편애하고 형수인 나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자존심과 탐욕이야말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시어머니는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하고 대를 이을 손자를 간절히 원했다. 이제 지우가 생겼으니 그녀는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탐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돈을 원했고 자기 막내 아들도 형처럼 좋은 집에서 살기를 바랐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말했다. 민수를 노리는 거야. 그에게 아주 큰 미끼, 인생 역전의 꿈을 던져주는 거지. 그가 덫에 걸리면 그는 스스로 온 가족에게 압력을 가하고 내부에서부터 균열을 만들어낼 거야. 어떤 미끼? 지혜의 눈이 빛났다. 여자. 나는 입꼬리를 올렸다. 아주 예쁘고 아주 부유하고 그에게 푹 빠진 척하는 여자. 민수 같은 놈은 돈을 줘도 그런 여자를 만날 수 없어. 한번 손에 넣으면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을 거야. 지혜는 내 뜻을 바로 알아차렸다. 그건 나한테 맡겨. 이 역할에 아주 딱 맞는 조력자가 있어. 기대해. 아주 재밌는 연극이 될 테니. 우리는 밤늦게까지 함께 앉아 모든 가능성을 계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계획을 세웠다. 밤은 깊어갔지만 내 머릿속에는 환하게 밝혀진 길이 보였다. 그것은 복수의 길이었다. 가시밭길일 수도 있지만 그 길의 끝에는 우리 모녀를 위한 정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혜는 일 처리가 매우 빨랐다. 불과 일주일 만에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녀가 말한 미끼의 이름은 소희였다. 지혜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이었다. 나는 소희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답고 세련된 외모에 말솜씨도 좋고 영리했다. 무엇보다 소희는 타고난 연기력을 가지고 있었다. 지혜는 그녀에게 완벽한 배경을 만들어 주었다. 부유한 집안의 딸로 막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국내 비즈니스 환경을 배우고 싶어하는 설정이었다. 연극의 무대는 민수가 허세를 부리고 기회를 엿보기 위해 자주 드나든다는 고급 라운지 바로 정해졌다. 그날 밤 소희는 명품 드레스에 비싼 하이힐, 한정판 핸드백을 들고 화려하게 등장했다. 그녀는 바에 홀로 앉아 도도하면서도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분위기를 풍기며 그곳의 모든 남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물론 민수도 그중 하나였다. 예상대로 민수는 그런 먹잇감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그는 다가와 시시껄렁한 말과 값싼 자랑으로 그녀의 환심을 사려 했다. 그는 자신을 유망한 젊은 투자자이자 여러 개의 대형 부동산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형은 유명한 실력파 교사고 형수는 성공한 여성 사업가라고 덧붙였다. 순진한 재벌가 딸 역할을 맡은 소희는 감탄을 연발했다. 그녀는 민수의 허풍을 진지하게 들어주며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가족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하겠어요. 와 같은 감탄사를 내뱉었다. 민수의 자존심은 한껏 부풀어 올랐고 그는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그날 밤 내내 민수는 가장 비싼 와인을 주문하고 직원들에게 두둑한 팁을 주는 등 온갖 방법으로 자신을 과시했다. 물론 그 모든 비용은 지혜가 미리 비밀리에 계산해둔 것이었다. 파티가 끝날 무렵 소희는 우연히 지갑을 잊고 왔다. 사랑과 술에 취한 민수는 주저없이 지갑을 꺼내 엄청난 금액의 계산서를 결제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덫이었다. 소희는 매우 고마워하며 연신 감사 인사를 하고 다음날 식사를 대접하며 살해하고 싶다며 민수의 전화번호를 받아냈다. 그 후 며칠 동안 소희는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했다. 그녀는 민수를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고 명품 쇼핑몰에서 쇼핑을 즐겼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교묘하게 민수가 돈을 내게 만들었다. 카드가 갑자기 안 되네. 혹은 현금을 다 안 가져왔네. 와 같은 핑계를 댔다. 민수는 허영심과 미인의 마음을 얻고 싶은 욕심에 매번 이를 악물고 계산했다. 연극을 더욱 실감나게 하기 위해 지혜는 소희에게 고급 외제차를 빌려주었다. 소희는 그 차를 몰고 민수를 데리러 와서는 가족 차라고 소개하며 우리가 잘 되면 아빠가 오빠한테는 더 좋은 차를 사주실 거야 라고 약속했다. 민수는 마치 꿈속을 헤매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금광을 발견했고 인생이 곧 새로운 장을 맞이할 것이라고 완전히 믿었다. 자신이 나와 지혜가 연출하는 연극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그리고 이 덧없는 꿈의 대가가 상상 이상으로 비쌀 것이라는 것도. 민수는 달콤하고 어리석게 미끼를 물었다. 애정의 덫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효과를 발휘했다. 민수는 부자 여자친구와의 사랑에 흠뻑 빠져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돈을 물쓰듯 썼다. 옷은 명품으로, 시계는 고가로, 휴대폰은 최신 모델로 바꿨다. 그의 얼마 안 되는 저축은 금세 바닥났다. 돈이 떨어지자 그는 집에 가서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 시작했다.
시부모님은 처음에는 막내 아들이 예쁘고 집안 좋은 여자친구를 사귄다니 기뻐했다. 사방에 자랑하며 예쁘고 착한 데다 부유하기까지 한 며느리를 곧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떠들고 다녔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수가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에서 시작해 나중에는 몇백만 원으로 늘어났다. 두 분의 연금으로는 그 엄청난 씀씀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 부모님께 돈을 얻지 못하자 민수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친구들도 대부분 직업이 불안정했기에 그에게 빌려줄 큰 돈이 없었다. 결국 나쁜 친구들의 소개로 민수는 사채에 손을 댔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순식간에 민수의 빚은 수천만 원에 달했다. 사채업자들이 집에 찾아와 협박하기 시작했다. 시부모님은 두려움에 떨며 아들의 빚을 갚기 위해 사방으로 돈을 빌리러 다녔다. 조용했던 집은 매일같이 싸움 소리로 가득 찼다. 대체 뭘 하고 다니기에 빚이 그렇게 많으냐? 시아버지가 소리쳤다. 연애하잖아요. 민수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대꾸했다. 여자친구가 부잣집 딸인데 무시당할 수는 없잖아요. 아빠 엄마가 돈 안 주시니까 제가 알아서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혼처 놓치고 싶으세요? 압박을 견디다 못한 그들은 우리 부부에게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민준에게 전화해 울면서 하소연했다. 민준아, 네 동생 좀 어떻게 해봐라. 걔가 어리석게 사채를 썼는데 이제 사람들이 매일 찾아와서 돈 안 갚으면 팔다리를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한다. 우리 늙은 부모가 이제 어디서 돈을 구하겠니? 민주는 그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났다. 그는 민수에게 전화해 한바탕 퍼부었다. 너 다 큰 놈이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연애를 어떻게 하길래 빚더미에 앉아? 내 일은 네가 알아서 해결해. 나까지 귀찮게 하지 말고. 형은 말 참 쉽게 하네. 전화기 너머에 민수도 지지 않았다. 형은 부자 아내 만나서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사니까 좋지? 나는 뭔데? 형은 나 생각해 본 적 있어? 나도 성공해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한다고. 지금 내가 힘든데 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 두 형제의 싸움은 점점 격해졌다. 마침내 시어머니가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녀는 숨막히는 가족 식사 자리에 우리 부부를 불렀다. 서연아, 그녀가 시작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계산이 깔려 있었다. 네가 얼마나 효심이 깊고 가족을 생각하는지 안다. 민수 일도 네가 받지 않니? 걔도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어. 여자 쪽 집안도 조건이 좋은데 우리 아들이 꿀리게 할 수는 없지. 그러니 너희가 지금 사는 집을 파는 게 어떠니? 나는 깜짝 놀란 척했다. 집을 팔라고요? 왜 집을 팔아야 하죠, 어머님? 팔아서 그 돈으로 민수 집도 하나 사주고 사업 자금도 좀 보태주자. 남는 돈으로는 너희가 좀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면 되잖니. 어차피 아린이도 아직 어리니 넓은 공간은 필요 없잖아. 너희가 지금 동생을 도와주면 나중에 동생도 그 은혜를 알 거다. 이것이 그녀의 최종 목적이었구나. 그녀는 내 집을 빼앗아 자기 귀한 막내 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민준을 쳐다보며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동의하지 않는 눈치였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 집은 저희 집인데 어떻게 팔아요? 왜 못 팔아?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다. 네 친동생이잖아. 동생이 불쌍하지도 않니? 아니면 마누라 무서워서 마누라 말만 듣고 동생은 잊어버렸니? 민수는 어머니가 자기 편을 들어주자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맞아요. 그 집에도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이랑 형이 낸 돈도 있잖아요. 형수는 돈 잘 버니까 다른 집 사면 되잖아요. 아니면 제가 가난해서 도와주기 싫으신 거예요? 집안의 분위기는 팽팽해졌다. 그들 가족의 첫 번째 균열이 깊고 선명하게 드러났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곤란한 아내와 며느리인 척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미소 짓고 있었다. 나의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니까. 시댁의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우리 친정회사에도 큰 위기가 닥쳤다. 우리는 고급 리조트 단지 건설이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었다.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황금 같은 계약이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우리의 상세한 기획안은 높은 평가를 받았고 우리는 거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발주처는 갑자기 다른 파트너를 선정했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그 파트너는 다름 아닌 마동철 사장, 비열한 경쟁 수법으로 악명 높은 업계의 신흥 졸부였다. 놀라운 점은 마 사장의 회사 기획안이 디자인 콘셉트부터 사업 전략까지 우리 기획안과 기이할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이었다. 단 한 가지 차이점은 그들이 우리보다 약간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 큰 계약을 놓친 것은 회사에 큰 타격이었다.
평생을 바쳐 회사를 일군 아버지는 충격으로 혈압이 올라 며칠간 입원까지 하셨다. 회사 직원들은 모두 동요했고 내부 스파이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이 기획안은 최고 기밀 문서로 최고위 임원 몇 명만이 접근할 수 있었다. 나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시 검토했지만 어떤 의심스러운 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은 모두 회사에 오랫동안 헌신해온 충성스럽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나를 소름 돋게 하는 생각이었다. 내 남편, 민준. 그는 사업과는 전혀 관련 없는 교사였지만 최근 들어 내 일에 유난히 관심을 보였다. 그는 자주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나 경쟁사에 대해 물었다. 심지어 한 번은 설계 도면에 매우 전문적인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해 물어본 적도 있었다. 국어 교사가 알 리 없는 내용이었다. 그때는 그저 아내를 걱정하고 일의 어려움을 나누고 싶어 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다. 게다가 나는 바쁠 때 회사 자료를 집에 가져와 일하는 습관이 있었다. 중요한 기획안이나 계약서를 침실 책상 위에 그대로 두기도 했다. 설마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나는 민준을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최근 그의 행동에 이상한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주 몰래 전화를 받거나 내가 갑자기 방에 들어서면 깜짝 놀라곤 했다. 내가 매달 생활비로 주는 돈도 어디에 썼는지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다. 나는 지혜가 민준이 내연녀 모자에게 매달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의 교사 월급은 200만 원이 조금 넘었다. 그렇다면 그는 어디서 돈이 나서 내연녀를 부양하고 개인적인 씀씀이를 해결하면서 내 앞에서는 부족함 없는 척할 수 있었을까? 답은 하나뿐이었다. 그는 내 돈을 훔쳤다. 하지만 현금을 훔치는 것과 회사의 사업 기밀을 파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배신의 수위가 훨씬 더 잔인하고 비열한 수준으로 올라간 것이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정황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내가 사랑했던 남편, 내 딸의 아버지는 단순히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내연녀와 숨겨둔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아내의 가족까지 팔아넘길 준비가 된 산업 스파이였다. 내 안의 증오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타올랐다. 내 의심이 사실이라면 그는 단순히 벌을 받는 것을 넘어 지옥의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져야 마땅했다. 나는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아주 큰 덫을 놓아 선량한 남편의 탈을 쓴 늙은 여우를 내 손으로 잡기로. 100% 민준이 내부 스파이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 나는 지혜에게 사람을 붙여 그를 미행하게 했다. 결과는 예상밖에 아니었다. 지혜의 사람이 민준이 한적한 카페에서 마동철 사장의 신복과 몰래 만나는 사진을 찍어왔다. 여우 꼬리가 잡혔다. 이제 덫을 놓을 시간이었다. 나는 아버지와 회사의 핵심 임원들에게 내 계획을 밝혔다. 처음에는 모두가 너무 위험하다며 반대했지만 내가 세부 계획을 설명하고 배신자에 대한 분노가 여전히 들끓고 있었기에 마침내 모두가 동의했다. 우리는 이의저의 전략을 쓰기로 했다. 민준의 탐욕을 이용해 마동철 사장에게 치명타를 날리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 유령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마동철 사장 역시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분야인 첨단 건축 자재 생산 공장 건설 계획이었다. 기획안은 시장 분석, 비용 예측, 마케팅 계획에 이르기까지 모든 숫자를 정교하게 조작하여 매우 공들여 작성되었다. 겉보기에는 엄청난 수익을 보장하는 초대박 프로젝트,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속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었다. 기획안에 언급된 모든 기술은 검증되지 않은 것이었고 기계 설비 비용은 실제보다 몇 배나 부풀려져 있었으며 우리가 언급한 원자재 공급처는 사실 존재하지도 않았다. 어리석게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자는 한 푼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었다. 미끼는 준비되었고 물고기가 물기만을 기다렸다. 나는 연기를 시작했다. 일부러 유령 프로젝트의 두꺼운 서류 뭉치를 집에 가져왔다. 나는 매우 바쁘고 스트레스 받는 척하며 자주 밤늦게까지 일하고 입으로는 끊임없이 숫자와 인생 역전의 기회에 대해 중얼거렸다. 심지어 파트너에게 전화하는 척하며 엄청난 수익과 이 프로젝트의 절대적인 비밀 유지에 대해 큰 소리로 떠들었다. 민주는 예상대로 가만히 있지 못했다. 그는 다가와 걱정하는 척하며 물었다. 요즘 당신 너무 힘들어 보여. 대체 무슨 프로젝트기에 그렇게 중요해? 나는 지친 척 한숨을 쉬었다. 당신은 몰라도 돼요. 이건 우리 회사 전체의 사활이 걸린 일이에요. 성공하면 회사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압박이 너무 심해요. 경쟁자도 많고 조금이라도 허점이 보이면 모든 걸 잃을 수 있거든요. 내 말은 그를 유혹하는 초대장이었다. 나는 그의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나는 깊이 잠든 척했다. 자정 무렵 누군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나는 희미한 수면 등 불빛 속에서 실눈을 떴다. 민준이 내 책상으로 살금살금 다가가는 것이 보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류 가방을 열고 휴대폰으로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었다. 그의 손은 두려움과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나는 가만히 누워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증오 때문이었다. 내가 수년간 사랑했던 남편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나와 내 가족을 팔아넘기고 있었다. 사진을 다 찍은 후 그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조심스럽게 정리하고 발코니로 나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속삭였지만 내가 듣기에는 충분했다. 최고급 물건이야. 가격은 저번이랑 똑같이. 이번 건 끝나면 목 두둑이 챙겨줘.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다. 이제 그물을 끌어올릴 시간이었다. 며칠 후 마동철 사장의 초대박 프로젝트 소식이 제게에 파다하게 퍼졌다. 그는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고 성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건축 자재 산업의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자신이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파놓은 돈 무덤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민주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정보를 판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 그는 내게 명품 핸드백을 사주며 결혼기념일 선물이라고 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받았지만 속으로는 역겨움만 느껴졌다. 그는 심지어 민수에게 돈다발을 쥐어주며 으스댔다. 봤지? 형이 너 신경 안 쓰는 거 아니야. 이거 받고 빚부터 갚아. 그리고 정신 차리고 일해. 더 이상 부모님 속 썩이지 말고. 민수는 돈을 받고 기뻐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두 형제 사이의 갈등은 그 더러운 돈으로 잠시 봉합되었다. 민주는 자신이 영웅이라도 된 듯 느꼈을 것이다. 내연녀를 챙길 돈도 생기고 집안의 골칫거리도 해결했으니. 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 달 후 마동철 사장의 프로젝트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수입한 기계는 작동하지 않았고 원자재 공급처는 없었으며 파트너들은 줄줄이 자금을 회수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으스대던 마동철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게 된 그는 미친 듯이 원인을 파헤쳤고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정보를 판 자가 바로 민준이라는 것을 알았다. 사기를 당한 악당의 분노는 그 어떤 것보다 무서웠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그만의 방식이 있었다. 그날 민준은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교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온몸에 문신을 한 험악한 인상의 조폭들을 이끌고 마동철이 들이닥쳤다. 학생들이 경악하는 가운데 그들은 민준을 짐승처럼 교단에서 끌어내렸다. 선생님, 선생님, 뭐 하는 짓이에요? 학생들이 겁에 질려 소리쳤다. 내들 선생이 나한테 빚을 졌어. 받으러 왔을 뿐이다. 마동철이 으르렁거리며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저 새끼 운동장으로 끌고 가. 그들은 학교 운동장 한가운데서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민준을 죽기 직전까지 폭행했다. 무기는 쓰지 않고 오직 주먹과 발로만 팼지만 모든 공격은 급소를 향했다. 민준은 머리를 감싸준 채 고통과 굴욕 속에서 비명을 지를 뿐이었다. 분풀이를 마친 마동철은 종이 한 장과 펜을 민준의 얼굴에 던졌다. 잘 들어. 내 놈 때문에 내가 수백억을 날렸어. 재수 없었다고 치지. 하지만 내가 내 놈한테 정보 산 돈은 갚아야겠다. 5억. 차용증 써. 안 그러면 오늘 여기서 살아나갈 생각 마라. 민주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덜덜 떨며 치욕 속에서 차용증에 서명했다. 교사로서의 명예, 그가 공들여 쌓아온 경력, 모든 것이 그날 오후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다. 박민준 교사가 빚 때문에 학교까지 조폭이 찾아와 폭행당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학교 측은 즉시 민준을 직위 해제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그는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교사로서의 인생은 끝장났다. 그것은 그가 받아야 할 첫 번째 죗값에 불과했다. 학교 사건 이후 민준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누구도 마주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큰아들이 폭행당하고 5억 원의 빚까지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또다시 예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집을 팔아야 해. 집을 팔아야 민준이 빚도 갚고 민수장가도 보내지. 이번에는 시아버지까지 끌어들였다. 원래 온순하고 과묵했던 분이었지만 아들이 걱정된 나머지 고개를 끄덕였다. 온 가족의 압박이 내 어깨를 짓눌렀다. 나는 내 차례가 왔음을 직감했다. 며칠간의 침묵과 인내 끝에 나는 지치고 체념한 척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저도 이제 너무 지쳤어요. 돈 때문에 집안이 계속 시끄럽네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두 분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저도 따를 수밖에요. 가족이 평안할 수만 있다면요. 시어머니와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내가 이렇게 쉽게 동의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자신들의 압박에 굴복했다고 생각했다. 민주는 그저 침묵하며 밥그릇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이 집에서 발언할 자격을 모두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즉시 지혜에게 연락했다. 내 오빠가 등장할 차례야. 지혜는 전화기 너머로 웃었다. 걱정 마. 모든 준비는 끝났어. 지혜의 오빠인 성훈 씨는 성공한 사업가로 풍채가 좋고 믿음직한 인상이었다. 나는 시댁 식구들에게 성훈 씨를 예전 사업 파트너인데 집을 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성훈 씨는 시세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집을 사주겠다고 했다. 시어머니와 민수는 그 가격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구매자가 마음을 바꿀까봐 하루빨리 절차를 진행하라고 나를 닥달했다. 그들은 집을 사는 돈이 사실은 성훈 씨의 계좌를 통해 움직이는 내 돈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시어머니와 민수는 내가 딴짓을 할까봐 굳이 따라 나섰다. 그들은 계약서의 숫자 하나하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우리 부부의 공동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자, 그럼 다 끝났네. 시어머니는 승리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 돈은 내가 잠시 맡아서 모든 일을 처리하마. 민준이 빚 갚고 남는 걸로 민수집 사주는 데 쓸 거야. 나는 그저 가볍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마음껏 기뻐하시라지. 그녀는 가장 큰 자산이었던 집이 이미 안전하게 내 손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계좌에 있는 돈 역시 내가 전부, 아니 그 이상을 되찾을 방법이 있다는 것도. 연극은 아직 클라이맥스를 남겨두고 있었다. 집 매매의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등기소에 간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순서를 기다리며 앉아 있는데 우연히 근처 직원의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 뭉치가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이름이 눈에 밝혔다. 박민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펜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척하며 몸을 숙여줍는 동시에 그 서류를 자세히 쳐다봤다. 그것은 한강 신도시, 서울에서 가장 비싼 지역 중 하나인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매매 계약서였다. 그리고 계약서상의 소유주는 다름 아닌 내 남편이었다. 매입 날짜는 약 2달 전, 우리 회사가 대형 계약을 놓치고 마동철 사장이 그 계약을 따냈던 바로 그 시점이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민준이 사업 기밀을 팔아받은 돈은 단순히 내연녀를 부양하고 동생의 빚을 갚는 데만 쓰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 돈으로 자신의 비밀 가족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 고급 아파트를 장만했던 것이다. 그는 이미 퇴로를 준비해두었다. 그와 유미 모자가 내 피와 땀, 그리고 고통 위에서 유유히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이 남자의 거짓말과 계산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10,000배는 더 끔찍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분노가 흘렀지만 나는 재빨리 평정을 되찾았다. 지금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다. 침착해야 했다. 이 귀중한 정보를 그를 끝장낼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만들어야 했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자리에 다시 앉았다. 민준과 그의 가족은 내가 방금 그들의 운명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엄청난 비밀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집 매매 절차는 완료되었고 돈은 공동계좌에 들어왔다. 시어머니와 민수는 그 돈을 어떻게 쓸지 신나게 떠들었다. 민주는 생각이 많아 보였다. 아마도 5억 원의 빚과 박살난 자신의 경력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훨씬 더 큰 폭풍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나는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꽉 쥐었다.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사냥감이 덫에 걸렸다. 이제 그물을 조일 시간이었다. 예상대로 집이 팔리자마자 가장 안달이 난 사람은 민수였다. 그는 계속해서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소희와 결혼할 집을 사야 하니 돈을 나눠달라고 졸랐다. 형, 집 판 돈 어딨어? 나한테 절반 보내줘야지. 마음에 드는 집 봐뒀단 말이야. 빨리 계약금 걸어야 돼.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사버린다고. 민주는 마동철의 빚 때문에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기에 동생을 챙길 여유가 없었다. 그는 전화기에 대고 쏘아붙였다. 좀 기다려. 돈은 엄마가 형 빚 갚는 데 쓰려고 가지고 계셔. 넌 맨날 놀기만 하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 난 몰라. 민수가 소리쳤다. 빚은 형이 졌으니까 형이 알아서 해. 집 한 건 공동 재산이니까 난 절반을 받아야 한다고. 딴소리 하지 마.
두 형제는 전화로 격렬하게 싸웠다. 민수는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고 형에게서 돈을 받지 못하자 나에게로 눈을 돌렸다. 다음 날 민수는 내 회사까지 쳐들어와 난동을 부렸다. 그는 내 사무실로 곧장 들어와 책상과 의자를 걷어차며 소란을 피웠다. 형수님, 집 판 돈 어딨어요? 저한테 줘요. 형수님이 민준이 형 부추겨서 저한테 돈 안 주는 거죠? 그럴 줄 알았어. 형수님은 항상 날 무시했지. 직원들은 모두 경악했다. 나는 그들에게 나가라고 손짓하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나는 민수를 바라보며 매우 안타깝고 힘든 표정을 지었다. 민수 씨, 일단 진정해요. 여기 앉아요. 이렇게 소란 피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내 부드러운 태도에 민수는 조금 진정했지만 여전히 분이 안 풀린 채 의자에 앉았다. 나는 그에게 물 한 잔을 따라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나도 정말 속상해요. 집 한 돈은 민준 씨가 다 가져갔어요. 난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요. 나도 결국 이 집에서는 힘없는 여자일 뿐이에요. 형이 다 가져갔다고요? 민수가 의심스럽게 되물었다. 엄마가 형빚 갚으려고 가지고 있다던데요? 바로 이때가 내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순간이었다. 나는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민수를 바라봤다. 빚 갚는 건 일부일 뿐이겠죠. 요즘 민준 씨 사업이 아주 잘 되는 것 같던데. 민수 씨, 그거 알아요? 민준 씨가 최근에 한강 신도시에 고급 아파트를 하나 샀대요. 거기 아파트는 수십억은 할 텐데 나도 그 사람이 어디서 그렇게 큰 돈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모르는 다른 수입이 있나 봐요. 나는 마치 무심코 비밀을 누설하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하지만 내 말 한마디 한마디는 민수의 자존심과 질투심을 찌르는 바늘과 같았다. 민수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얼굴은 놀라움에서 분노로 그리고 마침내 시퍼렇게 변해갔다. 뭐라고요? 고급 아파트? 자기는 따로 집 살 돈은 있으면서 동생 결혼할 집 살 돈은 없고 빚 갚을 돈도 없다고 거짓말을 해? 그 개자식. 온 가족을 속였어. 질투심과 배신감에 휩싸인 민수는 불같이 화를 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살기등등한 얼굴로 말했다. 가서 똑똑히 물어봐야겠어.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말을 마친 민수는 불나방처럼 내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그는 나가면서 내게 한마디 던지는 것을 잊지 않았다. 형수님, 진실을 알려줘서 고마워요. 나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불씨는 던져졌다. 나는 이제 두 마리의 굶주린 호랑이가 서로를 물어뜯다.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다. 그날 저녁 재무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비서가 허둥지둥 뛰어들어왔다. 대표님, 웬 여자가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대표님을 꼭 만나야 한다고 해요. 어떤 여자? 내가 미간을 찌푸렸다. 모르겠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자기 아들 목숨이 걸린 일이라며 울면서 대표님을 급히 만나야 한다고만 해요. 마음속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다. 나는 그녀가 누구인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비서에게 말했다. 올려보내요. 몇 분 후 내 사무실 문이 열렸다. 남편의 내연녀 최유미가 비서의 만류를 뿌리치고 바람처럼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구겨졌으며 예뻤던 얼굴은 눈물로 퉁퉁 붓고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녀는 내 발 아래 무릎을 꿇었다. 대표님, 제발요.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지우 좀 살려주세요. 나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 나에게 애원하는 여자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나는 비서에게 나가서 문을 닫으라고 손짓했다. 일어나요. 할 말이 있으면 차근차근 말해요. 내가 왜 당신 아들을 구해야 하죠?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평온했다. 아마도 증오가 극에 달하면 사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모양이다. 민수 씨가 그녀가 흐느꼈다. 그 사람이 미쳤어요. 민준 씨가 따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는 그 집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부렸어요. 그리고 지우를 데려갔어요. 민준 씨가 아파트랑 현금 20억을 주지 않으면 아이를 죽이겠다고 했어요. 대표님, 자기 친족한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민준 씨한테 전화했는데 그 사람도 민수 씨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대표님만이 우리 아들을 구할 수 있어요. 그녀는 말하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민수 마음속에 야수가 풀려난 모양이었다. 돈 때문에 친조카까지 해치려 하다니. 내가 왜 당신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죠? 나는 여전히 감정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과 내 남편은 나를 속였어요. 당신 아들은 우리 집에 와서 내 딸을 괴롭혔고요.
이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일 텐데요. 유미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나를 쳐다봤다. 그녀의 눈에는 극도의 절망이 서려 있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대표님께 빌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대표님. 지우는 그냥 어린아이일 뿐이에요. 제발 불쌍한 사람 하나 살려준다 생각하고 도와주세요. 지우만 살려주신다면 앞으로 저한테 무슨 일이든 시키시면 다 할게요. 나는 침묵했다. 그녀가 불쌍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지우는 잘못된 관계와 비뚤어진 교육의 산물일 뿐 죄 없는 아이였다. 게다가 나 또한 그들 가족의 마지막 연극을 직접 보고 싶었다. 이 인간들이 돈 때문에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보고 싶었다. 주소가 어디죠? 내가 차갑게 물었다. 유미는 기뻐하며 민준의 비밀 아파트 주소를 급히 읊었다. 나는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혜야, 믿을 만한 덩치 큰 경호원 2명 준비해서 15분 안에 한강 신도시로 보내줘. 재밌는 구경거리가 생겼어. 지혜가 보낸 2명의 경호원과 함께 고급 아파트 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 후에야 문이 살짝 열리고 민준이 고개를 내밀었다. 나를 보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윤 씨, 여긴 어떻게 비켜요? 나는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듯 그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섰다. 2 경호원이 내 뒤를 바짝 따랐다. 안의 광경은 유미가 말했던 대로, 아니 그보다 더 끔찍했다. 고급스럽고 비싸 보이는 거실은 전쟁터처럼 난장판이었다. 민수가 거실 한가운데 앉아 한 손으로는 지우를 꽉 붙잡고 있었고 다른 손에는 과도를 든 채 아이의 목에 바짝 대고 있었다. 지우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온몸을 떨고 있었다. 민수는 붉게 충혈된 눈에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야수처럼 끊임없이 소리치고 있었다. 이 개자식아, 집 열쇠랑 돈 내놓을 거야 말 거야? 내가 너 대를 끊어버리는 꼴 보고 싶어? 민주는 나와 경호원들을 보고 얼굴이 하얘지며 황급히 손을 저었다. 서연 씨, 돌아가.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위험해. 집안일? 나는 비웃었다.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아직 집안일이라고요? 당신이 무능해서 해결 못하면 내가 하지. 민수는 나를 보자 더욱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는 자신이 늘 증오하던 형수인 나를 알아봤다. 아, 형수님도 구경 오셨네. 잘 왔어요. 와서 이 잘난 형님이 동생한테 어떻게 하는지 좀 봐요. 동생은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자기는 몰래 집 사서 혼자 호의호식하고 있었다고. 이게 공평해요? 공평? 내가 차갑게 대답했다. 세상에 절대적인 공평 같은 건 없어. 강자와 약자만 있을 뿐이지. 어린애를 인질로 잡고 남을 협박하는 당신이 강자라고 생각해? 내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민수가 으르렁거렸다. 닥쳐! 네가 뭘 알아?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없었으면 우리 형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어. 오늘 내가 돈을 갖든지 아니면 다 같이 죽든지 둘 중 하나야. 그의 손에 들린 칼이 지우의 목에 작은 핏자국을 냈다. 아이는 더 크게 울었다. 내 옆에 서 있던 유미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민주는 그저 서서 동생에게 애원할 뿐이었다. 민수야, 진정해. 일단 이야기로 풀자. 아이 다치게 하지 마. 형이 빌게. 이야기? 더 할 이야기 없어. 민수가 소리쳤다. 20억이랑 집 문서? 당장 내놔. 나는 팔짱을 낀 채 조용히 관망했다. 민수의 광기, 민준의 무력함, 유미의 절망, 탐욕과 이기심으로 무너져 내린 한 가족의 모습을 지켜봤다. 나는 개입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들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보고 싶을 뿐이었다. 대치는 길어졌고 민수는 점점 인내심을 잃어갔다. 민주는 아들이 위험에 처한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나는 그들의 모든 행동, 모든 눈빛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아주 짧은 순간, 민수가 소리치는 동안 그와 민준이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것을 봤다. 그것은 적대적인 두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공범자들의 눈빛이었다. 의미심장하고 계산적인 눈빛, 즉시 등골을 타고 차가운 생각이 스쳤다. 연극. 이 모든 것은 그 두 형제가 꾸민 어설픈 연극이었다. 민수는 인질극을 벌이고 민주는 불쌍한 아버지 역할을 했다. 바보 같은 유미는 아들 걱정에 속아 넘어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러 달려왔다. 그들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돈이었다. 그들은 나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비극적인 연극을 벌여 내게서 돈을 뜯어내려 했던 것이다. 내가 인도적인 마음의 아이를 구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돈을 줄 것이라고 계산한 것이다. 정말 비열하고 더러운 계획이었다. 그들의 실체를 깨달은 이상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나는 경호원들에게 신호를 보내며 몸을 돌렸다. 가요. 저 집안일은 저들끼리 해결하라고 하죠. 내가 떠나려 하자 민준과 민수는 모두 당황했다. 그들의 계획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은 것이다. 민준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그는 나에게 달려들었다. 온화했던 얼굴은 이제 사납고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못 가.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부추기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어. 당신이 책임져야 해. 그가 나를 공격하려 손을 뻗었지만 내 몸에 닿기도 전에 경호원 중 한 명이 번개같이 나서서 민준의 주먹을 한 손으로 말고 다른 손으로 그의 가슴을 강하게 밀쳤다. 민준은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다. 민수는 형이 공격당하는 것을 보고 이성을 잃었다. 그는 지우를 놓고 칼을 휘두르며 경호원에게 달려들었다. 어떤 새끼가 우리 형을 쳐?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경호원은 민수의 칼을 가볍게 피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막 몸을 일으키던 민주는 동생이 칼을 들고 달려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말리려 뛰어들었다. 민수야! 안 돼! 핏발선 눈으로 달려들던 민수는 갑자기 민준에게 붙잡히자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했다. 그는 미친 듯이 팔을 휘둘렀고 날카로운 과도가 민준의 배에 깊숙이 밝혔다. 윽하는 소리와 함께 민준은 몸이 굳어졌다. 그는 동생을 동그랗게 뜬 눈으로 바라보다가 천천히 쓰러졌다.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셔츠를 붉게 물들였다. 그와 동시에 혼자 남겨진 지우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치다. 넘어진 의자에 걸려 넘어졌다. 아이는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대리석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아이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방 안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에 들고 있던 칼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하는 소리를 냈다. 그는 피웅덩이에 쓰러진 형과 바닥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친조카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연극은 연출가조차 예상하지 못한 비극적인 결말로 막을 내렸다. 내가 구급차를 부르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현장은 여전히 혼란과 비극으로 가득했다. 유일하게 제정신이었던 외부인인 나는 침착하게 모든 상황을 진술했다. 박씨 집안에 닥친 비극적인 결말은 피할 수 없는 파멸의 종소리 같았다. 민수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다. 처음에는 상해 혐의였지만 아동 납치 및 금품 갈취 등의 정황이 더해져 그는 무거운 형량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편법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던 그의 꿈은 감옥의 철창 뒤에서 끝났다. 민주는 위독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민수의 칼의 내부 장기가 손상되어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대수술을 받아야 했다. 설령 살아난다 해도 그의 건강은 예전 같지 않을 것이었다. 동시에 경찰은 마동철의 증언과 내가 제공한 증거를 토대로 민준을 산업 스파이 및 업무상 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했다. 병원에서 퇴원하더라도 또 다른 재판과 징역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경력은 박살났고 건강은 무너졌으며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것이 그가 치러야 할 대가였다. 그리고 지후 그 아이의 운명은 더욱 가혹했다. 추락사고로 아이는 척추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의사는 목숨을 구하더라도 아이의 두 다리는 영구적으로 마비될 것이라고 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바라던 장손, 거짓 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이제 남은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야 했다. 연이은 비보의 시어머니는 거의 미쳐갔다. 큰아들은 사경을 헤매고 막내 아들은 감옥에 갔으며 귀한 장손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되었다. 너무 큰 충격에 그녀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결정타는 마동철과 그의 부하들이 민준의 빚 5억을 받으러 집까지 찾아왔을 때였다. 험악한 문신을 한 남자들, 그들의 욕설과 협박,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앞에서 그녀의 심경은 끝내 끊어지고 말았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지후, 우리 장손이라고 불렀다. 결국 가족들은 그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밖에 없었다. 최유미는 아들이 장애를 갖게 되고 내연남은 몰락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조용히 사라졌다. 그녀는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났고 단 한 번도 병원에 아들을 보러 오지 않았다. 아마도 그녀에게는 돈줄이 끊기고 짊어져야 할 짐이 너무 커지자 도망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탐욕과 이기심, 거짓으로 가득했던 한 가족은 그렇게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넜다. 그 후의 일들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나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이상
민주는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다. 법원은 우리의 이혼을 판결했고 아린이의 양육권은 당연히 내게 돌아왔다. 한강 신도시의 비밀 아파트 민준의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불법 자금으로 구매한 재산이었다. 나는 인맥을 동원해 그 집을 합법적으로 처분했다. 그 돈은 단 한 푼도 갖지 않았다. 나는 2개의 계좌를 만들어 하나는 민준의 수술비와 치료비를 전액 지불하는 데 사용했고 다른 하나는 지우의 치료비와 향후 재활 비용을 위해 남겨두었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베푸는 마지막 인도적인 배려였고 모든 악연을 끊고 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 어느 날 오후 집에 남아있던 민준의 낡은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한 가지를 발견했다. 종신보험 증서였다. 그가 아주 오래전 우리가 결혼한 직후에 가입한 것이었다. 보험금은 50억 원에 달했고 유일한 수익자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아마도 한때 그는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고 지켜주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변했고 사랑은 죽었다. 이 종이 한 장을 간직하는 것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다. 나는 그것을 들고 발코니로 나가 불을 붙였다. 글자들이 천천히 재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작은 불꽃이 타올랐다가 쓰러지는 것이 마치 나의 결혼 생활 같았다. 쟤는 바람을 타고 날아가 과거의 모든 고통과 증오, 어두운 기억들을 싣고 사라졌다. 이 순간부터 나와 박민준, 그리고 그의 가족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얽매임도 남지 않았다. 나는 아린이가 곤히 잠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몸을 숙여내잡고 사랑스러운 딸의 순수한 이마에 입을 맞췄다. 마침내 우리 모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오직 우리 둘만이 있는 평화롭고 햇살 가득한 삶. 과거는 닫혔다. 밝은 미래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